네, 뉴욕 증시의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반적으로 조정으로 시작한 우리 시장은 현재 예시가 0.6% 하락권에 머무른 반면 지금 일본 증시는 3%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가운데 시장 이슈 속에서 중장기적인 방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장기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무사한지 점검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무사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매주 손실이 있는 종목은 손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특히 ICD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종목씩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ICD 일단 오늘 조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뭐 이거는 여전히 매수 가능 의견들이고요. 지속 매수 가능 자리 그리고 여전히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75.25%, 70.12% 수익 중인데 이것도 역시 뭐 잠깐 흔들림이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지난번 고점인 31,030원 그리고 18,030원까지 일단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8.15%, 51.09%인데 사실 이 두 종목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되게 좀 지루하고 정말 이걸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9만 원대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줘서 이제 흐름을 좀 바꿔줘야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 타이밍 줄 때 좀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번 주도 똑같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25.58% 수익 중이고 이거는 올해 3사 합병 이슈 있고 연기금이 최근에 매수를 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 하이텍도 제가 요거는 뭐 101.78% 금일 종가 기준 101.78%인데 실적 잘 나왔고요. 최근에 기관 쪽 수급 좋고 전반적인 부분 다 좋습니다. 중간 흐름 무시하시고요. 지속 홀딩 쭉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유일한 오점이죠. SK 바이오팜인데 SK 바이오팜이 손실이 이제 30%대로 들어왔어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2.72%인데 저는 이번 주에 그냥 20%대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손실인 종목이 있긴 하지만 뭐 중간에 빼고 뭐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없이 매주 다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는 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일전자인데요. 여름 시즌이죠. 우리 3분기, 4분기까지 볼 거니까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일텍도 이제 올해 3월 달 저희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해가고 있는데 지난주 금일 종가 기준으로 2.62% 매수가 근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혹시 없으신 분들은 매수 가능 의견 드리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포트는 포트별로 10%씩 10종목을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실이 좀 있어도요. 중간에 안 빼고 계속 이제 멘트 이어갈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윙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스윙포트는 이라이콘 그리고 CS윈드, 덕산하이메탈 이제 세 종목이 있죠. 세 종목 일단 딱히 크게 드릴 말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최초 소개해드린 당일 기준으로 고가 기준으로 우리가 매수가 잡았고요. 일단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당일날 고가가 13,050원이었습니다. 그 가격대 매수가 잡고요. 목표가는 17,000원까지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이 가격대 될 때까지 저는 안 건드릴 거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없으신 분들 현재 가격에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CS윈드인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게 많죠. 이제 터키 법인의 생산해서 유럽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중에 이 풍력 쪽에 조금 화력을 좀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좀 불편한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흐름만 좀 거치고 나면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윈드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초 소개해드렸던 날 당시 고가가 84,400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는 11만 원입니다. 그때까지 안 건드릴 거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덕산하이메탈. 일단은 코스닥 우량기업부로 이제 올해 넘어왔습니다. 뭐 워낙 좋은 기업이라 저는 뭐 특별히 들을 말씀 없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조금 집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당장 위로 한번 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 판단되는데 본 기업 역시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었던 당일날 고가가 14,400원이고요. 30% 위가 18,800원입니다. 18,800원 목표가까지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최초에 이제 3% 전략이었죠. 근데 스윙으로 바꿔가면서 30% 목표 수익률로 바꿨는데 요 한번 달성될 때까지 한번 쭉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들 리뷰를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지금 6월 FOMC 회의 결과 나온 이후에 예상보다도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특히나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좀 버텨내주는 것 같은데 일본 증시 지금 3% 급락 나오는 거 보니까 또 무시무시하거든요. 이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에 FOMC에 대해서 좀 다양한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내용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지난주 FOMC가 딱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모 언론들 이제 우리 말고요, 모 언론들에서 기사가 나온 내용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건 좀 진짜 바로 잡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컨텐츠를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항상 제가 불만인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좀 주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싶어서 역시 과하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참고로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제가 1분 11초짜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다 들었고요. 그리고 17페이지짜리 기자회견문도 다 읽어봤고요. 그리고 4페이지짜리 성명서까지 다 살펴보고 꼼꼼하게 준비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그 점도표라고 하죠. 그걸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시죠. 본 자료는 지난 3월 달입니다. 3월 달 FOMC 이후에 발표한 점도표인데요. 자료 출처는 FOMC 홈페이지, 여러분들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로 점도표란 FOMC 참석자인 18명의 금리에 대한 예상을 1인당 한 개씩 점으로 찍어가지고 나타낸 표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닷 플랫이라고 하죠. 이제 참고로 미 연준의 조직 구성은 18명 위원으로 돼 있고요. 이 중에 정책 결정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월 의장 포함해서 9명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FOMC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몇 주 전에 제가 보여드린 자료 한 번 더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한석은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FOMC 11명 위원은 현재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인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석이 공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점도표를 한번 보시죠. 지난 3월에도 역시나 올해 2021년도에 금리 인상 예상한 위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한 명도 없고요. 모든 점들이 맨 아래 칸에 몰려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과 23년에는 조금 위쪽으로 점 찍은 위원들이 제법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FOMC 자료 한번 보시죠. 본 자료는 이번 6월달 FOMC입니다. 보시면은 2021년에 일단 올리겠다 하고 하는 위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2023년 녹색 박스칸만 보시더라도 뭔가 3월 달과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비교가 잘 안 되니까 제가 두 개를 합쳐봤습니다. 보시면은 왼쪽 거 3월이고 오른쪽 거 6월인데요. 일단 여기서 왼쪽 이미지, 오른쪽 이미지 같이 보시면 사실 2022년부터 위쪽으로 찍은 위원들이 늘긴 늘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로 유지하자는 위원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아서 2022년 이야기는 이번에 안 나온 거죠. 근데 23년 숫자를 보면 맨 아래 고정은 5명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올리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갈 거는 각 점도표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장기예요. 이제 장기 쪽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신 분들은 사실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도표가 이렇게 찍혔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제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투표권이 있는 위원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투표권 없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게 정책 반영 안 되고요. 2023년 이제 우리가 아무리 금리가 2023년도에 바뀐다고 하니까 2023년도에 투표권이 있는 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투표권에 대한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 오늘 시장의 흔들림이 이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내년부터 투표권을 갖는데 원래 비둘기 파적이었는데 매파적인 발언을 한 부분이 사실 촉발된 하락인 거잖아요. 네. 과연 위원들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FOMC 홈페이지에 가면은 24년까지 계획이 다 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본 자료는요, FOMC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의 위원이 누구로 바뀌는지, 그리고 밑에 이제 서브 대체위원이 누가 있는지 나타나는 자료인데요. 일단 참고로 이제 보시면 위원회 구성은 연중에 첫 번째 정기회의 때 변경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위에 멤버스로 돼 있는 이제 투표위원인데요. 아래쪽은 대체위원입니다. 보시면은 2023년도 위원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사회 7명은 거의 그대로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땐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보시면은 뉴욕은 고정, 시카고, 필라델피아, 댈러스 그리고 미니애폴리스가 멤버로 참여합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서 시카고의 찰스 에반스 총재가 2021년 올해 멤버인데 내년 2022년에 한해 빠졌다가 2023년 다시 돌아와서 사실상 바뀌는 멤버는 3개 지역, 필라델피아, 댈러스 그리고 이제 미니애폴리스 요 3가지 지역인데요. 그리고 이번 2021년도에 이제 빠지는 멤버가 애틀랜타 연은의 라팔 보스틱 그리고 리치먼드 연은의 토마스 바킨이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메리 데일리죠. 이제 3분이 빠지게 됩니다. 모두 비둘기파가 사실은 빠지게 되는 부분이라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분은 필라델피아 연은의 패트릭 하커 그리고 댈러스 연은의 로버트 캐플런 그리고 미니애폴리스의 닐 카시카리 요 3분이 다시 들어오시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왜 이게 걱정이 되냐 하면은 이제 오늘 말씀하신 제임스 블러드가 이제 2022년도 이제 3년도 그때 이제 위력을 좀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게
동시에 같이 보셔야 될 게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제임스 블러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대표적으로 강한 비둘기파인 미니애폴리스의 카시카리 총재가 2023년도에 들어오십니다. 이분이 40대 후반으로 되게 총명하신 분이신데 23년도에 강력한 비둘기파가 또 한번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걸 기조로 말씀드리면은 올해보다 2021년 올해보다 2023년에는 아주 조금 0.005% 정도 살짝 매파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기존은 비둘기파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기존은 비둘기파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정책을 써나갈 거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카시카리 이 총재님은 비둘기파시고요. 그리고 캐프원 하커가 중도파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사실 하커 총재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을 좀 빨리 하자 이렇게 좀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아주 살짝 매파로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이제 매파적인 분위기로 좀 더 바뀌지만 사실 이제 FOMC는 다수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로 치면 여전히 비둘기파가 강하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우려가 계속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좀 흔들림을 주고 있습니다. 좀 가나 싶었는데 다시 발목이 잡히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는 어디라고 보세요? 네, 사실 이거를 되게 내용을 제가 주말에 준비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 자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마 제가 출연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4월 때부터 5월을 맞이하기 전에요. 셀인 메이가 보통 이제 5월이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바이인 메이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5월 달에 매수하신 분은 사실 5월보다 6월 달에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좋았죠. 그래서 아마도 좀 괜찮은 흐름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이인 메이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애매한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 앞으로 이제 테이퍼링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과거 2013년 테이퍼링 시기 차트를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죠. 본 화면은 2013년과 2015년 12월 금리 인상 시점의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잘 보시면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테이퍼링이라는 게 처음 언급된 게 2013년도도 5월이고요. 올해도 5월 달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12월에 1차 테이퍼링이 발표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이 시기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시간 소요 시점은 이번과 거의 유사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때 여는 총재가 지금의 자넷 옐런 재무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조 자체는 비둘기파 기조로 여전히 비슷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당시 연준 의장이 벤 버냉키에서 자넷 옐런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그리고 그때 똑같은 비둘기파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정책의 어떤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8월달 잭슨홀 미팅 근처 테이퍼링 그림을 조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테이퍼링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 시장이 회의가 진행되는 그때쯤 돼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답으로 명확하게 드리면요. 일단 7월 초까지는 시장의 어떤 지수가 안정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지만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앞으로 한 1, 2주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 중순이 넘어가면 우리가 조금 경계감을 가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월 중순이요? 네, 맞습니다. 큰 조정이 한 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조정 시기가 단순히 테이퍼링이라는 게 핑계가 되지 않을 거예요. 2013년도도 중국 핑계였나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핑계거리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휘청할 텐데 다행히 똑같이 지수가 10% 밀린다 하더라도 이게 10일 동안 1%씩 밀려 내려가면 정말 지루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플래시 크래시 형태로 단기간 내에 한번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한번 찍어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휘청하겠지만 놀라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하단을 3,000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지수가 밀려서 하단으로 3,000포인트가 깨진다 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매수를 나서셔도 되는 시점이라 보고 있으니까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대로 강하게 매수 포지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7월 달에 찍을지 8월 달에 찍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찍고 나면은 연말까지는 지수가 계속 올라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길게 보시고 중간에 이런 흐름을 제가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선생님이 때리면 이제 뒤 보고 있잖아요. 이제 미리 알고 맞는 게 덜 아프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7월 중순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좀 더 길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연말에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뭐 올해는 무난히 투자를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중장기적인 방향성 FOMC 이슈와 함께 또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까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흐름 계속 팔로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